이슈와 상식, 군사안보, CVID,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verifiable, 검증 가능하며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dismantlement,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CVID라고 한다. 이는 미국이 북미 대화와 경제 제재 해제를 대가로 내건 조건이다. 미국이 제시한 거네. 2003년 8월 개최된 한반도 6자 회담에서 처음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CVID의 요건으로는 북한에서 물리적 핵개발 시설을 완벽히 해체하는 것, 추가적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핵시설 사찰을 수용하는 것,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다시 가입하는 것 등이다. 다시 CVID의 요건, 물리적 핵개발 시설을 완벽히 해체하는 것, 추가적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핵시설 사찰을 수용하는 것, 그 다음에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다시 가입하는 것, 이것을 요건으로 들었다. 미국은 북한이 이에 응할 경우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국은 같은 경제적 번영을 이루도록 대폭적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는 단계적 해결이 아닌 일괄 타결이 바람직한 어떤 방법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는 단계적 해결이 아닌 일괄 타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2021년 6월 14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CVID의 원칙이 강조되었다. CVIA, 참고 개념으로 CVI라는 개념이 있는데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Abandonment, 그러니까 Dismantlement, 핵폐기란 말 대신에 Abandonment, 핵포기란 말이 있는데 CVI, Abandon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포기. 이것은 2021년 5월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등장한 용어로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CVID에서 폐기, dismantlement를 뜻하는 D를 빼고 포기, abandonment를 뜻하는 A를 쓴 것이다. CVI의 A는 북한의 자발성, 그러니까 포기니까 이 포기란 용어를 썼기 때문에 어떤 자발성을 존중하는 뜻으로 외부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한다라는 의도가 담겨있다. 다시 CVI의 A는 북한의 자발성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외부로부터의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한다라는 의도가 담겨있다. 향후 북한과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선택한 용어이다. 하지만 포기의 대상이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전체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장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CVID보다 엄격한 잣대로 볼 수 있는 게 CVI다. 다음 KF-21 보라매. 대한민국 공군에서 장기 운용적인 F4와 F5의 대체를 위해 2016년부터 202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가 바로 KF-21 보라매이다. 이 보라매라는 이름은 미래의 자주국방을 위해 힘차게 비상하는 한국형 전투기라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되었다. 총 사업비는 18조 원으로 뛰어난 레이더와 컴퓨터 성능을 보유하고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4.5세대 전투기가 바로 KF-21 보람이다. 여기서 뛰어난 레이더와 컴퓨터 성능이라 했을 때 그 레이더는 A사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현재 공군의 주력기인 KF-16보다 상위의 성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시제기 제작 후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2200회의 시험 비행을 거친 후 2026년 말에 8대를 1차로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그래서 스텔스란 말이 있는데 이 스텔스는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은폐 기능을 스텔스라고 한다. 이 스텔스의 핵심은 저피탐, 이 저피탐이라고 탐지가 되더라도 아주 낮은 상태로 탐지된다는 의미인데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는 면적이 아주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포착되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 기체의 모양이나 전파를 흡수시키는 특수 도료 등을 이용한다. 적이 레이더를 통해 볼 때 전투기인지 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다. 다음 KF-21 보람의 시제기의 공개와 관련해서 2021년 4월 9일 경남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KF-21 보람의 시제기 1호 출고 행사가 열렸었다. 항공우주산업 카이. 그 다음 군사분계선 MDR Military Demarcation Line. 여기서 demarcation은 경계, 구분 이런 뜻인데 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 MDR. 이 휴전 협정에 의해 두 교전국 간에 그어지는 군사활동의 경계선, 다시 휴전 협정에 의해 두 교전국 간에 그어지는 군사활동의 경계선을 군사분계선이라고 한다. 이 한국의 경우 1953년 7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합의한 정전협정에 따라 규정된 휴전의 경계선을 말하며 흔히 휴전선이라고 부른다. 이 휴전선의 길이는 약 240km이며 남북 양쪽 2km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여 완충구역으로 돈다. 여기서 비무장지대는 DMZ라고 표현한다. 정전협정 제1조는 양측이 휴전 당시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상호간에 이 선을 침범하거나 적대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음 경항공모함 도입. 우리나라의 경항공모함 도입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1996년 대통령이 승인한 해군력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었다. 최근 항모 한 척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향후 6척의 항모 보유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 역시 항모 전력 확보에 뛰어든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대응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2020년에서 2025년 국방중기 계획 발표를 통해 경항공모함 도입이 구체화되었다. 이 2020-2025 국방중기 계획에 따르면 경항공모함은 대형 수송함 2라는 사업명으로 실시된다. 한국형 경항공모함은 배수량 3만 톤, 길이 약 256m, 폭 43m 규모이다. 함재기는 수직 이착륙기인 F-35B로 결정되었다. 자, 함재기의 수직 이착륙기 F-35B 3-4년의 기본 설계와 7-8년의 상세 설계 및 건조 과정을 거쳐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군은 건조비용 약 2조 원, 운영 유지비는 5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건조비용 2조, 운영 유지비 500억. 그 일부에서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중형 항모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경항모와 함재기 도입 비용으로 5조 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된 만큼 그 실효성이 있는지, 유사시 주변 강국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다음 항공모함. 이 항공모함은 전투기를 탑재, 발진 및 착함, 착함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해군 기동부대의 중심 전력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함정이 바로 항공모함이다. 수직 이착륙기, 해상작전 헬기, 상륙 헬기, 구조 헬기, 무인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적이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 신속히 항공기를 발진하여 공격하고 착함시켜 위치 노출 없이 퇴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항공모함은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호위 전력과 함께 항모 전투단을 구성해서 움직인다. 통상적으로 호위 전력은 잠수함 하나에서 2척, 구축함 및 호위함 5에서 6척, 군수 지원함 1척으로 구성되며 임무와 위협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제된다. 다시 이 항모 전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항모 전투단의 호위 전력으로는 잠수함 1~2척, 구축함 및 호위함 5에서 6척, 군수 지원함에 1척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임무와 위협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변제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미중, 러영프, 인도, 이탈리아, 태국 등 8개 국가가 운용 중이며 태국이 들어가네. 총 31척 중에 21척은 미국이 운용을 하고 있다. 여기 경항공모함, 중형 항공모함, 대형 항공모함이 있는데 잠깐 보면 이 경항공모함은 배수량 1만에서 2만 톤, 함재기는 10대에서 한 20대, 그 대상 함정으로는 이제 카보우르급, 차크리, 나우레베급 등이 있고, 이 경항공모함은 미국이 10척, 이탈리아가 2척, 태국이 1척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중형 항공모함은 4에서 7만 톤 정도 되는데, 그 함재기는 이제 30대에서 40대 정도. 그 대상 함정으로는 퀸 엘리자베스급, 랴오닝급, 샤를 드골급 등이 있다. 여기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 이제 중형인데 랴오닝호가 있는 것이다. 이 중형 항공모함의 보유 현황을 보면 영국이 2척, 중국도 2척, 그리고 프랑스와 러시아가 각각 1척씩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형 항공모함은 이제 전부 다 11척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8만에서 10만 톤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 함재기는 50대에서 80대, 그러니까 50에서 80여 대를 함재할 수 있다. 이 대상 함정으로는 니미츠급, 제럴드 포드급 등이 있다. 자, 그 다음 노동당 39호실. 1970년대 중반에 조직되어 북한의 외화벌이를 총괄한 기관이 바로 노동당 39호실인데 그 주요 금융기관인 대성은행, 고려은행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마카오, 베이징, 홍콩, 싱가포르 이런 곳에 은행 해외 지부를 갖고 있고 무역회사 등 100여 개의 사업장도 갖고 있다. 또한 문천 금강재련소, 대성 타이어공장, 원평 대흥수산사업소 등
각종 공장과 광산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평양 고려 호텔, 외국인 상점 이런 것에 대한 사업도 진행했던 바가 있다. 다시 노동당 39호실은 1970년대 중반에 조직되어서 북한의 외화거래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그 중요 금융기관인 대성은행, 고려은행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마카오, 베이징, 홍콩, 싱가포르 등 은행 해외 지부, 무역회사 등 100여 개의 사업장, 그리고 문천 금강제련소, 대성 타요공장, 원평 대흥수산사업소 등의 각종 공장과 광산 또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평양 고려호텔, 외국인 상점 등의 사업도 진행한 바가 있다. 이 노동당 39호실은 북한의 지하자원을 캐내는 광산이나 무역회사들, 은행 등 해외에서 돈과 관련한 기관을 망라하고 조정하는 통치자금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노동당 39호실이다. 과거 김정일은 39호실의 자금을 활용해서 당과 군 간부들에게 각종 사치품을 제공하여 그 충성심 고취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었다. 2014년 탈북한 전 39호실 고위관리에 따르면 그 자금 동원을 위해 불법 거래도 자행한다 라는 소문과는 달리 실제 북한 내에서는 합법적인 통치 자금 관리 기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후에는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차명 계좌를 동원하거나 개인 계좌를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노동당 39호실의 자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쓰인다고 판단하고 2010년 8월 행정명령 13551호를 발동해 노동당 39호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럽연합도 2010년 12월 전일춘 노동당 39호 실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 동결 제재 조치를 취했다. 최근 중국 등의 북한 식당이나 통일부가 물물교환 대상 파트너로 삼으려다가 문제가 되었던 개성 고려인삼무역회사도 39호실 소속이다. 여기에 참고로 노동당 39호실 총책에 이제 전일춘이 있는데, 전일춘은 김정일과 중학교 동창으로 김씨 일가의 금고지기로 불렸다. 1998년 2월 39호실 부실장을 맡았었고 2010년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39호실 실장을 맡았었다. 그리고 2010년 같은 해에 국가개발은행 이사장도 겸임한 바가 있다. 이 노동당 39호실 총책 전일춘은 2017년 신룡만이 후임에 임명될 때까지 그는 7년 동안 39호 실장을 맡았었다. 2019년 전일춘의 사위는 북한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서창식 대사가 추방되면서 그 자리를 대리하게 되었고 그해 9월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탈북했었다. 다음 DEFCON Defense Readiness Condition 대북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의 분석에 따라 그 정규전에 대비해 전군에 내려지는 전투 준비 태세가 바로 DEFCON이다. 다시 이 DEFCON은 Defense Readiness Condition은 북한의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대북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의 분석에 따라 정규전에 대비해 전군에 내려지는 전투 준비 태세가 바로 DEFCON이다. 5단계로 나눠져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 이 DEFCON의 발령 권한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으며 우리나라는 평시 그러니까 4단계인 상태로 유지된다. 데프콘 5단계는 전쟁 위험이 없는 상태고 데프콘 4단계는 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4단계에서 발령되어 있다. 이것은 그 대립은 하고 있지만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바로 데프콘 4이다. 데프콘 3, 데프콘 3단계는 전군의 휴가 외출이 금지가 되는데 어떤 긴장 상태 혹은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나타난 상태이다. 이때 데프콘 3단계가 되면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가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9년 6월 15일 서해 교전이 있었는데 이때 데프콘 3에 준하는 전투 준비 태세 강화가 지시 발령된 바가 있다. 그 다음에 데프콘 2 휴가라든가 외박을 갔던 장병들이 전원 복귀를 해야 되는 상태로 이 데프콘 2가 되면 실탄에 지급이 된다. 이것은 적의 공격 준비 태세가 강화된 단계가 바로 데프콘 2이다. 다시 데프콘 2는 적의 공격 준비 태세가 강화된 단계로 휴가를 나갔거나 외박을 나갔던 장병들이 전원 복귀를 하고 실탄에 지급되는 단계가 데프콘 2이다. 데프콘 1은 전략 전술적인 어떤 적대 행위 징후가 나타나고 전쟁이 임박한 상태이다. 동원이 선포되는 전시 상황, 동원이 선포되는 전시 상황이 바로 데프콘 1이다. 참고로 워치콘과 인포콘이 있는데 워치콘은 이제 198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워치콘은 북한군의 군사 활동을 추적하는 정보 감시 태세, 정보 감시 태세가 바로 워치콘이다. 역시 5단계로 나뉘는데 이제 5단계는 일상적이고 4단계에서는 일상적이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한 단계. 현재 발령된 게 이제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그 다음에 2단계는 현저한 징후가 나타나서 비상상태인 경우가 바로 2단계인데 이때는 첩보위성이 정찰을 하고 정찰기가 가동을 하며 전자신호정보 수집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가 되면 그 도발이 명백한 단계가 바로 워치콘 1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인포콘이 있는데 인포콘은 2001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합참의 사이버 테러 대응 정보작전 방어 태세. 다시 이 합참의 사이버 테러 대응 정보작전 방어 태세가 바로 인포콘이다. 이것은 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컴퓨터 비상 대응팀 이 CERT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인데 정보보호 통합보안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었었다. 다시 정보보호 통합보안 관제 시스템을 설치했었다. 이것도 5단계로 나뉘는데 이것은 조금 반대로 1단계가 이제 정상 평시 단계고 5단계가 제일 높다. 일단 정상 1단계는 이제 평시고 2단계는 알파.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인데 이 알파 단계에서는 증가한 군사 경계 혹은 증가한 위협이 있을 때 알파를 발령하고 그 다음에 3단계 브라보 단계에서는 향상된 준비태세 특정한 공격 위험이 있을 때 브라보를 발령한다. 그리고 4단계 찰리에서는 강화된 준비태세 이때는 제한적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고 5단계 델타 단계에서는 최상의 준비태세 전면적인 공격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델타 단계이다. 다시 인포콘은 합참의 사이버 테러 대응 정보작전 방어 태세를 가리키는데 이 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컴퓨터 비상 대응팀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정보보호 통합보안 관제 시스템을 설치한 바가 있고 1단계 정상에서는 평시 알파 단계에서는 증가한 군사 경계
혹은 위협이 있는 단계고, 3단계 브라보 단계에서는 향상된 준비태세, 특정 공격의 위험이 있으며, 4단계 찰리에서는 강화된 준비태세, 제한적 공격이 있으며, 델타 단계에서는 최상의 준비태세, 전면적인 공격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델타 단계다. 그 다음에 미국 우주군 창설, Space Force,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경비대에 이어서 미국은 6번째로 만든 군대가 바로 미국 우주군이 되겠다. 2019년 12월 20일 공군 우주사령부에서 분리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 우주군은 그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 우주전쟁을 준비하거나 우주의 전투병력을 배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우주군의 주 임무는 중국, 러시아와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과 우주를 경유하는 정보의 보안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군사 위성 관리, 그리고 잠재적 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활동을 감시하고 행여 공격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 이를 막는 것 등 우주 영역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보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이 우주군의 임무가 되겠다. 다시 우주군의 임무는 중국, 러시아와의 우주개발 경쟁에서의 우위 유지, 다음 우주를 경유하는 정보의 보안성 유지, 그다음 군사 위성 관리,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쏘아올린 인공위성 활동 감시, 그리고 혹시나 공격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 이것을 막는 것 등 우주 영역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창설한 것이 우주군이 되겠다. 이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위기나 충돌 시에 미국과 동맹의 인공위성을 교란 내지 파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착수했다면서 미국은 우주작전의 자유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우주에서의 군사적 활동의 필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반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과 우주 인공위성 레이더 무기 탑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러시아에서는 공군 명칭 자체를 공군이라는 이름에서 항공우주군으로 변경했고, 중국은 독자적인 우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 다시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를 운용 중이다. 또한 인도는 반위성 타격 미사일을 운용하는 우주군을 창설했고,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우주 전담기구나 군 부대를 창설했다. 이 한국의 공군도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우주 물체를 추적 감시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0년 9월 위성감시통제대, 다시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했고,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우주전력 발전계획을 준비 중이다. 또한 미 우주군과 정례 협의체를 개설하고 우주 작전교육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일단 미사일 지침 종료. 2021년 5월 21일 한미 양국 정상은 42년 동안 이어온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했다. 이 미사일 지침을 통해서 1979년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었던 바가 있다. 이 79년 이후 그 미사일 지침은 4번의 개정을 거쳐 2021년 최종적으로 종료되게 됐다. 이 미사일 지침의 종료를 통해 한국군은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되찾게 되었고, 특히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은 SLBM 탄도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지고,
이 SLBM을 탑재한 핵 잠수함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 로켓 개발 등 우주 군사력 관련 기술 확보의 초석도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1979년 이 미사일 지침 합의 이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그러니까 1978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백곰 미사일 발사가 성공을 했었던 바가 있다. 이때 당시 미국은 대통령이 카터가 대통령이었는데, 이 카터는 이 한국의 이러한 백곰 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반대를 했었다. 그 이후 이제 1979년 미사일 지침, 그러니까 미사일 사거리 180km 제한, 그것을 미국과 합의를 했던 바가 있고, 2021년 5월에 이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이제 그 최대 사거리 180km, 300km, 800km 없어졌고, 탄두 중량 2017년도에 무제한으로 바뀌었던 바가 있던데 이것도 없어졌고, 어쨌든 미사일 지침은 그 합의가 지금은 종료된 상태이다. 그 다음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 2021년 7월 2일 미군은 20년 동안 주둔했던 바그람 공군기지를 아프간 반군 탈레반이 아니라 아프간군에게 반환했었다. 그러니까 7월 2일 1950년대 미국과 구소련이 대치하던 냉전시대에 지어진 바그람 기지는 1979년 소련군이 아프간 침공 시 점령의 거점으로 활용했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활동했던 탈레반의 통제를 받은 바도 있다. 이는 2001년 9.11 테러로 촉발된 아프간 전쟁에서 알카에다를 축출하고 미군과 나토 군작전의 핵심 기지가 되었으며, 탈레반 세력을 향한 공습의 수행 거점과 특수작전부대의 본부가 바로 이 바그람 공군기지에 위치해 있다. 다시, 이 바그람 공군기지는 2001년 9.11 테러로 촉발된 아프간 전쟁에서 알카에다를 축출하고 미군과 나토 군작전의 핵심 기지가 되었으며, 탈레반 세력을 향한 공습의 수행 거점과 특수작전부대의 본부가 바로 바그람 공군기지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미 중앙정보국 CIA 요원들이 이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테러 용의자들을 신문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등 대통령들이 재임 중에 바그람 기지를 방문했었던 바가 있다. 이 바그람 공군기지에는 2개의 활주로와 전투기 100기를 세워놓을 수 있는 경납고, 병원, 그리고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대형 건물과 창고, 막사 등이 있고, 평시에도 미군과 민간이 12만 명이 활동할 수 있는 규모의 거대한 기지가 바로 바그람 공군기지다. 9.11 테러 20주년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을 목표로 하는 미군은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으로 대사관과 공항 경비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력을 철수했다. 20년 동안 2,300여 명의 전사자와 8,250억 달러의 전비가 투입된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비무장지대 DMZ, Demilitarized Zone. 이 비무장지대는 DMZ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대. 다시,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대를 비무장지대 DMZ라고 한다. 이 비무장지대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군대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주로 적대국의 군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력 충돌을 방지하거나 운하, 하천,
수로 등의 국제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한국의 비무장지대 DMZ는 군사 분계선 MDR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 면적 약 900제곱킬로미터의 완충지대이다. 다음 북방 한계선 NLL (Northern Limit Line). 이 북방 한계선 NLL은 남한과 북한 간의 해양 경계선을 북방 한계선이라고 한다. 해양의 북방 한계선은 서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다시 서해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한다. 1953년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 남북한 간 육상 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 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는데,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는 정전협정 직후 북한과의 협의 없이 해양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했었다. 북한은 1972년까지 이 한계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1973년부터 북한이 서해 5개 섬, 그러니까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섬 주변 구역을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침범하여 남한 함정들과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 북한판 태자당. 이 북한판 태자당은 김일성의 빨치산 항일 혁명동지 2세들과 엘리트 출신 2세들이 북한판 태자당으로 당, 군, 핵심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오일정 당 군정 지도부장, 그리고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오백룡의 전 호위 총국장 아들 오금철 총참모부 부참모장, 최영림 김일성 책임서기의 수양딸 최선희 외무부 1부상 등 모두 대를 이어 충성하는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엘리트 집단이다. 중국과 북한 태자당은 혁명 과정에서 맺은 끈끈한 동지애를 바탕으로 권력이나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 특징이다.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다지거나 유지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북한 내에 있는 기업이나 북중 합작기업에 자신의 자녀나 부하의 자제를 배치하여 해당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였고, 위조지폐와 마약 밀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태자당이라고 나오는데, 태자당은 중국의 당, 정, 군, 재계의 고위층 인사들의 자식들이 정부 요직에 포진하여 혈연과 결혼, 학교, 직장 등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당, 정, 군, 재계에 장악하고 있는 집단을 태자당이라고 한다. 중국 태자당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현재 중국 국가 주석인 시진핑으로, 그의 아버지 시중쥐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절에 모두 국무원 부총리를 지냈다. 양상쿤 전 국가주석의 아들인 양샤오밍, 보이보의 아들인 보시라이, 왕진 전 국가부주석의 아들 왕쥔 등도 대표적인 태자당이다. 이 태자당은 부모의 후광으로 각종 이권이나 특혜를 받았고,
1989년 중국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자들의 핵심 요구 중 하나가 태자당의 비리 척결이었을 정도로 이들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중국 지도부는 1997년 8월 공산당 내부 태자당 출신들의 승진을 늦추도록 결정하기도 하였다. 다음 신념에 따른 병력 거부, 무죄 판결.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현역병 입대를 거부해서 병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폭력 평화주의자인 그는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군 복무를 거부하였다. 그러니까 거부한 사유가 기독교 신앙과 성소수자 존중이라는 가치관에 따라서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라는 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군 복무를 거부했는데 1심에서는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력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력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 대체복무제가 신설되었고 그 후 열린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다. 2021년 6월 24일 대법원에서도 검찰의 기각을 상고하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2018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 교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가 무죄로 선고되는 첫 번째 판결이다. 다시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 교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가 무죄로 선고되는 첫 번째 판결이다. 참고로 대체복무제라는 게 있는데 이 대체복무제는 징병제 국가에서 병력 의무자가 군 복무 대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대체복무제라고 한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59개의 나라 중에서 20여 곳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이 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복무 대신 병원이나 요양기관 등 공공사회복지 분야 등의 대체복무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들은 대체복무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현역 군 복무와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더 길게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10월 26일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이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대체복무자는 3주 동안 대체복무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진행한다. 다음 아나시스 2호 발사 K-SATCOM-1 다시 아나시스 2호 K-SATCOM-1 이 아나시스 2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 전용 통신위성으로 2020년 7월 20일 스페이스X의 팔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 다시 아나시스 2호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군사 전용 위성 혹은 최초의 군사 전용 통신위성으로 2020년 7월 20일 스페이스X의 팔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 군 당국은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10월 아나시스 2호
최종 인수한 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된 지상 단말기 8종과 연결 후에 2020년 말까지 운용성을 확인하는 시험평가를 진행하였고 올 초부터 실전에 투입되었다. 그 이전 군사통신용으로 아나시스 1호, 이 무궁화 5호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2006년도 8월 달에 발사되었었다. 어쨌든 이 아나시스 1호, 즉 무궁화 5호를 사용해서 군 통신 체계를 운용해 왔지만 민, 군 겸용 위성이었기 때문에 적의 전파 교란, 그러니까 재민 공격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번 아나시스 2호는 아나시스 1호에 비해 데이터 전송 용량은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 군은 정보 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전 평시 군 통신 사각지대가 해소되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 전 평시 군 통신 사각지대 해소. 또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군사위성이라고 있는데 이 군사위성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위성으로 상공에서 사진 촬영을 해서 조사하는 정찰위성,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여 지상에 알려주는 미사일 기습 방지 위성, 통신 연락을 하는 데 사용되는 군사용 통신위성, 해외 공군이 잠수함이나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항행위성, 탄도미사일의 목표를 선정하거나 대륙 간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측량위성, 지상이나 공중에서 실시된 핵실험을 탐지하는 위성, 군용 항공위성, 전자정보위성, 해양감시위성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되고 있다. 다시 이 군사위성에 정찰위성, 미사일 기습 방지 위성, 통신위성, 항행위성, 측량위성, 핵실험 탐지위성, 군용 항공위성, 전자정보위성, 해양감시위성 등이 있다. 다음 한국형 아이언돔. 2010년 연평도 도발 때부터 한국형 아이언돔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1년부터 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공식화했다. 사업비 2조 8,9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휴전선 주변 곳곳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를 해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을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하되 선행적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해 2년 이상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한국형 아이언돔이 구축되면 북한의 방사정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아이언돔이란 개념이 있는데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라파엘사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이동식 방공 시스템. 다시 이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라파엘이라는 기업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이동식 방공 시스템이 바로 아이언돔이다. 이 아이언돔은 4에서 70km 거리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로켓포와 155mm 포탄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그 방호 면적은 150제곱킬로미터이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헤즈볼라, 하마스 등은 주로 북부 이스라엘의 인구 밀집 지역에 로켓포를 발사해왔고 100만 시민이 로켓포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은 2005년부터 연구를 진행, 2년 후인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이 아이언돔은 2011년 3월 27일
베르쉐바 부근에서 처음으로 운용되었다. 2011년 4월 7일 아이언돔 체계는 최초로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BM-21 로켓을 성공적으로 요격하였다. 2012년 3월 10일 예루살렘 포스트는 아이언돔이 가자에서 발사되어 거주 지역에 떨어졌을 로켓의 90%를 격추시켰다. 2021년 5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하마스가 사흘간 이스라엘로 쏜 로켓은 지금까지 1,050여 발이 넘는데 이스라엘 군은 90에서 95%의 명중률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해서 화제가 되었다. 다음 인포컨, Information Operations Condition, 정보작전 방어태세. 이 인포컨은 국방정보화 체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군의 정보작전 방어태세가 바로 인포컨이다. 다시, 이 인포컨은 국방정보화 체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군의 정보작전 방어태세이다.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이 정보전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군 역시 정보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적이 국방 전산망 등 정보화 체계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가할 경우 이에 단계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 방어태세는 총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적 활동인 정상, 증가된 위협을 뜻하는 알파, 특정한 공격 위험을 뜻하는 브라보, 제한적 공격을 뜻하는 찰리, 전면적 공격을 뜻하는 델타로 구별된다. 다시, 통상적 활동인 정상, 증가된 위협인 알파, 특정한 공격 위협을 나타내는 브라보, 제한적 공격을 나타내는 찰리, 전면적인 공격을 뜻하는 델타로 구분된다. 일단 방어태세가 발령되면 육해 공군본부, 작전사령부 등에 즉각 보고하고 단계별 방어태세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된다. 다음 SLBM 수중발사 성공. 자, SLBM 2015년 북한이 북극성 1형 SLBM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하자 이에 대응해 빠르게 진행한 국산 SLBM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이 SLBM은 실전 배치까지 지상 사출 시험, 수중 사출 시험, 수중 잠수함 발사 시험 등의 3단계를 거친다. 이 SLBM 지상 발사 실험에 성공한 이후에 바지선을 이용한 수중 발사 실험도 성공했었다. 이 바지선 발사는 잠수함에서 실제 발사하는 환경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마지막 잠수함 발사 실험은 잠수함에서 유도장치를 탑재한 SLBM을 쏴서 목표물에 맞추는 시험 발사가 성공한 이후 실전 배치되게 됩니다. 잠수함 시험 발사는 우리군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이 도산 안창호 하면은 수직 발사대 육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도산 안창호함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실험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지금 2021년 9월 1일 SLBM 수중 발사, 즉 잠수함 발사가 성공을 했는데 이로써 미, 영, 중러프, 인도, 북한, 미, 영, 중러프, 인도, 북한에 이어서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 SLBM의 명칭은 이제 현무 44, 그러니까 4-4가 되는데 이 사거리 500km인 현무 2B, 그러니까 현무 2B 미사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수중 고압 사출 발사가 성공했었다. 참고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것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로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 중의 하나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다탄두미사일, 미르-V, 전략 핵폭격기 등과 함께 어느 곳이든 핵탄두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SLBM입니다. 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다탄두미사일, 미르-V, 전략 핵폭격기 등과 함께 이 SLBM은 그 어느 곳이든 핵탄두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SLBM이다. 이 SLBM은 잠수함에 탑재되어 어떤 수요에서나 자유롭게 자망하면서 발사되므로 기지에서 발사되는 ICBM이나 전략 핵폭격기보다 적에게 탐지될 확률이 적다. 또한 공격 목표와 가까운 곳에서 발사할 수 있고 이동성이 있어서 적의 요격망을 돌파하는 데 유리하다. 이 SLBM은 보이지 않는 핵주먹으로 불리며 특히 핵이 탑재된 SLBM은 매우 위협적인 무기이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을 추진해서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0월 2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형 3형을 최초로 시험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SLBM은 우리보다 2년 앞선 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SLBM 북극성이 있는데 그 재원을 잠깐 보면 이 북극성 5형, 4형, 3형, 1형이 이렇게 5형을 잠깐 보면 2021년 1월 14일 공개가 됐었는데 4형과 비슷하고 이 직경도 커지고 탄두부도 좀 길어진 형태이다. 그러니까 4형보다 직경이 커지고 탄두부가 길어졌다. 사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2000km 이상으로 보인다. 참고로 북극성 1형은 2015년, 북극성 3형은 2019년, 북극성 4형은 2020년, 북극성 5형은 2021년 1월,